무라카미 하루키. 청개구리 아들은 어쩌다 아버지와 절연하게 되었나. 아버지와 아들은 쓸쓸한 관계이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럿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쓸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쓸쓸한 관계라는 말에 어울리는 부자가 있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그 아버지입니다. 하루키는 청개구리 같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절연까지 했습니다. 청개구리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아버지와 절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지아키의 사정. 지아키, 어려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다. 하루키의 아버지 지아키는 절집 차남이었습니다. 지아키가 6살 때 부모님은 지아키를 다른 절에 양자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절을 물려받으라는 뜻입니다. 지아키는 그곳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키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루키는 아버지가 그 일로 깊은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아키가 깊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아키의 부모님이 아이를 버린다는 마음으로 절에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아이는 그 상황을 가족이 나를 버렸다고 받아들였기 쉽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지아키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지아키, 청년이 되어서 다시 큰 트라우마를 얻다. 청년이 된 지아키는 종교학교에 다니던 중 징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쟁터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터는 인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지아키도 그랬습니다. 지아키는 전쟁터에서 목격한 수많은 죽음 때문에도 트라우마를 얻었고 동료들은 타국에서 죽고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미안함 때문에도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지아키, 아버지가 되면서 꿈을 포기하다. 지아키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자의 길을 가려고 대학원에 다니던 중 아들 하루키를 얻었습니다. 지아키는 가장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어 아들 때문에 다시 학문의 길에서 이탈한 겁니다. 아들 하루키의 사정. 아버지 지아키에게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었듯이 아들 하루키에게도 죽음의 트라우마가 그것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루키의 첫 번째 트라우마, 자신. 하루키는 2~3살 때 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수로에 쓸려 들어가기 직전에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기억, 그게 하루키의 첫 번째 기억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루키의 2번째 트라우마, 친구. 하루키가 6살 때 집중호우로 강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하루키의 친구가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친구의 시체는 사흘 후 해안에 떠올랐습니다. 하루키는 친구의 죽음을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냄새, 6살 소년의 시체가 뜨거운 아궁이에서 태워지는 냄새, 4월의 흐린 하늘에 우뚝 솟은 화장터의 굴뚝, 그리고 회색 연기, 존재의 소멸. 며칠 전만 해도 멀쩡했던 친구가 6살 소년에게 시체의 냄새와 연기라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루키의 3번째 트라우마, 할아버지. 하루키가 9살 때 일입니다. 호탕한 술꾼이던 할아버지가 철로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키의 기억 속에서 그 사고는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선로 위에 누워 자다가
노면 전차에 치인 거였습니다. 하루키가 어른이 된 후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전철 건널목을 건너려다 전체를 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진상이 무엇이든 간에 어린 하루키의 기억을 지배한 건 철로 위에서 자다가 전철에 치인 호탕했던 할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루키의 네 번째 트라우마, 아버지. 하루키가 어릴 때 매일 보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불단 앞에서 눈을 감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하루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경을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은 동료와 적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때 일을 입 밖에 잘 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키에게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중국군 포로를 참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군 포로는 차분히 앉아 자기 목이 칼에 잘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음 앞에서 놀랍도록 침착했던 포로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는 독경에 그 중국군 포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중국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하루키는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불안한 아이는 죽음에 사로잡히기 쉽다. 전기를 읽다 보면 불안 유형인 아이들이 죽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 아이들은 죽음의 이미지를 접하면 쉽게 잊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공포에 떠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린 하루키는 죽음의 이미지를 4번이나 접했습니다. 그것만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키는 매일 아침 죽음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하루키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걸 볼 때마다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불안에 취약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에게는 특히 더 힘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죽음은 하루키 글의 주요 소재가 됩니다. 하루키가 죽음의 문제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싶다. 불안한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불안을 견디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아이는 강한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무책임한 아버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싫어할 것 같은 아버지입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생계를 책임지지도 않고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 밥상을 뒤엎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집에서 아이의 존중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강력히 두둔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 스스로 그런 아버지를 강한 아버지라고 느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불안 유형의 아이에게 강한 아버지는 중요합니다. 불안한 아이는 아버지를 든든히 여길 수 없었다. 하루키가 불안에 취약한 아이라면 자기가 가진 죽음의 트라우마는 많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보호해줄 강한 아버지를 원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역시 트라우마에 갇힌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이어 잔혹한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그 트라우마를 매일 드러냈습니다. 하루키의 눈에 아버지는 충분히 든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천성에 따라 공포대항 특성을 나타내는 순간. 하루키가 공포 수능 유형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려 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의지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키에게는 천성적으로 공포대항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공포대항 유형에게는 공포대항 유형으로서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무력합니다. 아이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뢰 점수는 0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때 부모에 대한 아이의 신뢰 점수는 100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부모에게 실망해 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 점수는 점점 낮아집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성공도 해가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 점수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 점수와 자신에 대한 신뢰 점수가 같아지는 때를 지나 부모에 대한 신뢰 점수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 점수가 더 높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공포 수능 유형은 그래도 내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외부 권위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순종합니다. 그게 실비아 플러스의 경우입니다. 실비아는 외부 권위의 판단에 의아할 때가 많았지만 공포 수능 유형이기 때문에 외부 권위의 판단에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권위에 대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공포 대항 유형은 부모를 비롯한 외부 권위에 의지하기보다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부 권위에 반항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외부 권위를 의지하려 해도 의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나는 외부 권위 대신 나를 의지해서 불안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납득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납득해서 그렇게 판단했다. 내 판단이든 부모님의 판단이든 납득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뜻과 달리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누군가 말할 때 듣는 우리는 아, 이 사람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구나. 혹은 이 사람은 부모님 말에 거역하는 아이였구나 하기 쉽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천성과 부모님이 제시한 길이 안 맞았던 경우가 많다고요. 하루키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루키는 어느 순간부터 공포 대항 유형답게 자신이 납득해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키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키는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청개구리가 된 게 아니라 타고난 대로 행동했더니 청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지아키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고도 느껴보았고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육도 목격해 보았고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추억을 쌓는데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야구장에도 가고 시 쓰는 모임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세상에는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아이에게 그런 경험을 선사해 주지 않는 아버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에 비하면 하루키의 아버지는 아주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루키도 자신이 나름 애지중지잘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든 바람을 아들이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지아키가 보기에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서운하고 괘씸할만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물러서지 않는 특성이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성격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잘 맞는 성격끼리 만나는 부모 자식도 있고 잘 안 맞는 성격끼리 만나는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하루키는 아버지와 자신이 고집이 세고 생각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 제3의 인물이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었다면 또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키의 집에는 고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천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람은 자기 성격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의 성격을 이해하는 건 더 힘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포대항 유형이 아니었기에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아키가 아들 하루키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는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사사건건 나를 거역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루키는 아버지의 뜻에 거역했다기보다 자신의 불안에 거역한 거니까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면 기꺼이 아들을 이해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걸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데 이어 아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고통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하루키가 병원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 관계를 절연이 아닌 화해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쓸쓸한가? 무라카미 지아키와 하루키 부자의 관계는 쓸쓸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쓸쓸했던 건 두 사람의 천성과 트라우마가 얽힌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천성에 대한 이해는 그나마 우리가 손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